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진달래 박우혁이라고 하는 디자이너 듀오 커플이고요. 좀 전에 조경 선생님이 발표하셨는데 원래 그 일정표에는 소변 선생님 발표하기로 돼 있어서 근데 사정이 있어서 지금 한국연사가 연달아서 계속 심사가 처음이 이렇게 아니야. 발표하게 돼서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뒤서부터 나오고 있어요. 지금 맨 처음이 아니고. 지금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약간 지금 뒤편에 되어 있어서 맨 앞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저길 봐야 되는 네, 한번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어서 그런 상황이 아, 네, 저희 이번 오늘 발표에서는요, 저희가 최근 10년 동안 지속해왔던 저희의 그 디자인 작업하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저희 개인 작업들을 중심으로 보여드릴 것이고, 전반부에는 저희가 진행했던 디자인 작업들 한 반쯤 보여드리고, 후반부에는 그 영상이라든지 설치 작업 위주로 보여드릴 예정인데, 앞부분에 전반부에서 이 디자인 작업을 넘어가는 부분은 크게 어떤 그 디테일한 설명이 없이 전반적으로 저희가 어떤 디자인을 하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디자인을 작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면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작업들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그래픽 디자인 작업의 중심에는 타이포그래피가 있고요. 타이포그래피를 중심으로 디자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취하고 있는 방법은 과연 타이포그래피가 무엇인가 하는 그 타이포그래피 원리를 먼저 좀 찾아보고 그 연구의 결과를 좀 더 실질적인 그 방법론을 통해서 디자인 작업에 좀 적용시키는 그런 방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이포그래피의 원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타이포그래피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뭐 단위라고 할 수 있는 문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문자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몇 개 되지 않는 요소들을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조합을 해서 그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말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한글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24자 자음 모음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한국말 모두 조합하고 또 로마자 같은 경우에는 26자 조합해서 그 사용하는 말들을 모두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한글이나 로마자 말고도 거의 대부분의 모든 언어들은 그런 식으로 기본적인 단위를 점점 뭐 다양하게 조합을 해서 다양한 그 뜻을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이렇게 그 알파벳 혹은 자음 모음 이런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작은 조각들이 점점 커지는 그런 문자의 특성은 글자가 모여서 낱말이 되고 낱말이 모여서 글줄이 되거나 아니면 문장이 되는 점점 작은 것이 점점 큰 것으로 변화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또 특히 한글 같은 경우에는 그 로마자 알파벳은 그냥 A, B, C 이런 알파벳이 가장 작은 단위이지만 한글은 자음, 모음 그 하위에도 훨씬 더 작은 단위로 그런 쪼개지는 그 성질을 갖고 있어서 아마 문자가 가진 그런 점점 커지는 성질이 한글에서 훨씬 더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소설가인 보르헤스가 쓴 바벨의 그 도서관이라는 책을 보시면 그 알파벳 20 몇 자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무한한 어떤 그 문장들로 채워진 끝도 없이 이어지는 어떤 책들의 그 도서관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그런 표현들을 봐도 문자라는 것이 굉장히 작은 수의 조각들을 조합해서
정말 무한한 어떤 경우의 수를 만들어내는 그런 가장 큰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런 문자의 특징이 타이포그라피로 넘어왔을 때 타이포그라피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일단 타이포그라피라고 하는 용어 자체에도 좀 전에 문자를 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린 그런 점점 커지는 그런 성질이 그 용어 자체에도 숨어 있습니다. 타이포그라피라고 하는 것은 한자어로 조판이라고 하는데, 조판은 말 그대로 판을 짠다는 의미고요. 그 판을 짠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판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의 전제 조건이, 그 요소들이 모두 하나하나 각기 다 다르게 움직여야 하고 그것들이 자유롭게 조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 문자가 이제 타이포그라피 영역으로 넘어오면 활자라고 하는 재료로 바뀌게 되는데, 활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타이포그라피가 가능하게 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활자가 발명되지 않았으면 지금 현재 우리가 디자인 영역에서 다루는 어떤 타이포그라피의 어떤 가능성이라든지 타이포그라피의 어떤 그 풍경이 아마 거의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가 아마도 활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하나 글자들이 다 쪼개져서 그것들이 우리가 사용하는 공간 안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이고, 그것들을 우리가 늘 재사용하고 여기 있던 것을 저기에 붙이고 하는 그런 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활자 자체가 그렇게 점점 커지는, 그리고 자유롭게 조각조각 움직이고 그것들이 모이고 낱말이 되고 이제 문장이 되고 하는 그런 그 가장 핵심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죠. 또 그렇게 용어라든지 아니면 그 활자라고 하는 어떤 재료 말고도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타이포그라피 다른 요소들도 똑같이 그런 동일한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공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리드라고 하는 어떤 보조적인 장치를 통해서 작은 공간이 점점 커진다든지, 또 실제로 우리가 그런 작은 공간을 모아서 좀 더 큰 공간을 만들고, 이런 어떤 행위를 통해서 디자인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특징들, 그리고 타이포그라피의 전반적인 요소에서 나타나는 작은 것들이 모여서 점점 큰 덩어리를 이룬다고 하는 그런 특징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일종의 부분과 전체의 개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부분과 전체라고 하는 것은 부분이 모여서 전체가 된다고 하는 간단한 그런 명제고요. 자, 이런 부분과 전체라고 하는 개념을 저희는 디자인에서 좀 더 실질적인 어떤 방법론을 사용하기 위해서 부분과 전체를 분해와 조립이라고 하는 어떤 방법론을 사용하고 그 분해와 조립이 저희 디자인 작업의 전반의 어떤 방법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쭉 보고 계시는 저 작업들에서 보시면 굉장히 그 텍스트라든지 이미지들이 굉장히 잘게 나누어져 있고, 그 텍스트와 이미지, 잘게 나누어진 텍스트와 이미지가 다시 또 결합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잠깐 멈춰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 그리고 그 분해와 조립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어떤 그 방법론인데, 사실 분해한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디자인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텍스트를 뭐 문장 구조라든지 어떤 내용의 구조에 따라서 잘게 뭐 나눈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요. 근데 여기서의 문제는 조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잘게 나누어진 어떤 그 텍스트의 그 조각들을 이제 다시 재조립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 조립이라고 하는 거는 소위 우리가 쉽게 알듯이 그 자동차라든지 뭐 시계라든지 이런 기계 부품들, 기계들을 분해하고 다시 똑같은 모양으로 다시 조립하는 것이 아니라, 타이포그래피에서는 원래 있던 상태를 분해한 다음에 텍스트의 원래 있던 상태를 분해하고 그것을 다시 새로운 방식으로 조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조립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원래의 텍스트 자체가 약간 불안정하고 비합리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고, 디자이너인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그런 좀 불안정한 상태, 약간 혼돈이 있는 그런 상태의 텍스트를 분해하면서 그것들이 갖고 있는 특성들을 가지고 일종의 규칙이나 질서를 만들고, 그 규칙이나 질서에 따라서 조립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사실 지금까지 계속 쭉 이런 타이포그래피 뭐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지금 나온 그 규칙과 질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린 거였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타이포그라피를 중심으로 아마 디자인을 하는 이유가 그 규칙과 질서에 의해서 뭔가 혼란스러운 것들이 질서 정연하게 정리가 되고 굉장히 알기 쉽게 정보가 전달되고 하는 것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흥미를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쭉 보여드렸던 저희의 작업들 보시면 그런 식으로 모든 정보들은 그 발견된 규칙과 질서에 따라서 질서 정연하게 이제 배열이 되는데, 사실 그 사이사이에 보면 계속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분과 전체가 있고 분해되고 조립되고 또 규칙과 질서를 중심으로 디자인을 한다고는 말씀드렸으나, 계속 쭉 그런 식으로 규칙과 질서로 디자인을 이끌어 가면서도 그 사이사이에는 뭔가 설명하기 좀 애매하면서 규칙과 질서처럼 보이지 않고 또 뭔가 불분명한 것처럼 보이는 요소들이, 그 요소라고 하는 거는 텍스트가 될 수도 있고 이미지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개입이 되는 모습을 아마 보실 수 있을 텐데, 아마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는데 약간 힌트가 됐던 것들이고요. 정리하자면 저희는 분해와 조립을 통해서 질서 정연하게 디자인하는 것을 하는 반면에 그 와중에 뭔가 직관적인 것들이 개입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동안은 사실 그런 직관적인 부분들, 좀 뭔가 애매한 부분들, 그 사이사이에 질서 정연한 부분에 사이사이에 껴있는 그런 애매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태도 자체도 스스로 약간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그냥 그런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고, 아니면 정확하게 어떤 것을 규명하고자 하는 시도를 좀 덜 했는데, 저희가 2013년에 있었던 그 사비나 미술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전시에서 전시를 하게 되면서 그 말씀드린 그런 불분명하고 애매한 것들에 대한 어떤 정리를 하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 이제는 그렇게 좀 직관적이고 애매한 것들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저희 작업을 통해 어떤 이야기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앞으로 보여드릴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영상이나 설치, 퍼포먼스 같은 그런 작업들로 풀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전 씨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세요. 저희가 규칙을 벗어난 어떤 능동적인 사고를 시작을 할수록 어떤 프로젝트를 하느냐가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해졌는데요. 막연히 저희 작업을 이해해 주실 수 있는 클라이언트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어떤 독자적인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것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저희 중점적인 프로젝트인 아카이브 안녕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아카이브 안녕 프로젝트의 특징은 일정한 형태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작은 어떤 공간에서 시작되어서 형태는 출판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전시 기획이나 아니면 어떤 행위로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것들은 프로젝트에 따라서 어떤 내용을 갖기도 하고 다른 프로젝트 일부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지속적으로 아카이브 안녕 프로젝트가 그 대중들에게 드러나게 된 그 매체로는 저희가 발행하고 있는 신문이 있는데요. 저희는 2013년부터 이것을 구체시나 아니면 수학의 어떤 다양한 문제 해결의 패턴들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동이유어 같은 것들을 분해하고 조립함으로써 어떤 다른 단어가 되는 그런 시도를 하거나, 아니면 일정한 전시 도록을 대체하기도 하는 다양한 형태로 지금 현재 10호까지 발행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박우혁 씨가 저희가 그 아티스트 포트폴리오라는 전시에 참여하게 된 것이 어떤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2013년도에 그런 전시에 초대되었습니다. 주최 측은 저희 그 디자인을 나열해서 아카이빙하는 형식을 제안을 하셨는데요. 저희 생각은 좀
있었던 것이, 저희는 직관적인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규칙을 개입하여 어떤 노이즈를 일으키는 그런 상징들을 수시로 작업에 개입시켜 왔는데, 저희 작업의 그 결과가 어떤 의미였는지 정리하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지금 보시는 설치하고 신문 형태로 발행이 되었는데요. 설치물 한쪽 벽에는 나사에서 그 존 레논의 노래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를 외계 생명에게 보내는 지구 신호로 선택해서 우주로 발사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검은 공은 신호를 나타내기도 하고 한 점이기도 하고요. 타이포그라피에 있어서의 한 점이기도 하고 우주에서 인간의 존재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불확실한 미지의 세계의 어떤 수신자를 기대하며 신호를 보내는 나사의 행위가 저희가 그동안 디자인했던 결과물에서 바라는 점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발행된 신문은 그동안 저희가 디자인물에서 개입시켰던 저희의 상상 속의 어떤 존재나 상징들을 이렇게 모아서 새로운 스토리를 만든 것입니다. 이 작업은 영상물인데요. 그 전시장에 있었던 그 검은 존재가 일상에 투입됐을 때 어떤 균열을 일으키는지를 테스트한 작업입니다. 사운드가 안 나오네요. 하세요. 저희는 아카이브 안녕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티스트 레지던시인 금천예술공장에 입주하게 됐습니다. 입주하면서 저희가 제일 먼저 시작했던 일은 저희가 그 금천예술공장에서 작가들을 위해서 지급했던 뭐 소화기나 책상 같은 일상적인 사물들을 천으로 감싸 꿰매서 그 용도를 없애는 일이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가지고 들어갔던 그 장롱이나 아니면은 선풍기 같은 사물에도 해당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물 고유에 가지고 있던 어떤 고유한 특징이나 용도들이 서서히 입주 기간 동안에 지워져서 1년 동안 그 의미를 없애버리는 그런 작업을 했는데요. 이 작업은 평범한 사물들이 작가의 그 작업이라는 어떤 프레임이 씌워주면서 가지고 있던 용도와는 다른 전혀 사물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작업입니다. 저희 첫 번째 개인전인 시그널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시그널은 규칙의 그 강조성에 대한 저의 관심을 보여주는 작업입니다. 사회규칙은 미디어에 의해서 반복 주입되고 강제적으로 학습되는데요. 이런 이유로 우리는 같은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고, 그리고 이런 상황이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규칙에 강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죄송한데 이 사운드가 지금 나오질 않는데요. 네. 네. 나오겠네요.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그 저희만의 그 상징 체계들을 그 보통 미디어처럼 반복적으로 상영하는 형식을 통해 이게 보여드렸습니다. 순간 이게 굉장히 강한 이미지들이 스쳐 지나가지만 1초의 간격으로 암정과 새로운 이미지를 등장시킴으로써 이게 머릿속에 남는 것은 어떤 불확실한 잔상뿐입니다. 이런 이 영상의 총 길이는 15분인데요. 이 15분의 1초 간격을 두고 상영되는 이미지들은 총 450개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이미지들이 상영이 됐지만 결국 어떤 것도 머리에 남지 않는 그런 상황을 의도한 것입니다. 저희는 이 작업을 통해서 우리 기억의 마지막으로 살아남는 이미지는 어떤 특성을 갖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문의 과정에서 밈이라는 용어에 흥미를 갖게 되었는데요. 밈을 잠시 설명드리자면 진화생물학자인 영국의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용어입니다. 밈은 어떤 신체적인 것이 아닌 정신적으로 전해주는 영혼의 문화 유전자라고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는데요. 특정 요인에 의한 유행 전반을 말하기도 하고요. 대중적이고 중독성이 강하면서 반복 확산되는 특징을 가집니다. 한국에서는 사진이나 영상물 중심으로 퍼지는 인터넷 문화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건 밈은 공식적으로 MEM은 공식적으로 밈이라고 읽지만 저희는 너와 똑같은 나라는 의미에서 밈이라고 읽고 있습니다.
저희 영상 작업에서 밈은 자주 등장하는 단순한 이미지와 패턴의 반복의 결과로 드러나곤 하는데요. 때로는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캐릭터화하기도 했습니다. 그 밈의 저희 작업에 드러나는 밈의 패턴을 지금 보여드리는 작업인데요. 여기서 팡은 그 소리가 터질 때 그 소리를 흉내내는 의성어하고 감정을 나타내는 하트, 그런 기호의 결합으로 의미와 소리가 충돌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여드리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은 장소성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이 작업은 상암 미디어시티에서 그 CJ 미디어월에 공식적으로 상영된 작업입니다. 그런데 그 미디어들, 특히 방송국에서는 그 대중의 사랑을 굉장히 갈구하면서 그것들을 새로운 사랑의 대상이 나타나면 그것들이 또 사라지고 또 다른 사랑의 대상이 나타나는 그런 반복된 패턴을 보여주는데요. 그것이 그 미디어월에 나타남으로써 일종의 말풍선처럼 지나가는 그 분들의 머리 위에 상영되는 그런 작업입니다. 이건 저희의 두 번째 그 작업이고요. 개인 작업이고요. 사회의 규칙에 따라만 개인이 정해진 스토리에 등장하는 어떤 연극적 인물이라는 설정하에 만든 일종의 무대 장치입니다.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하고 보이지 않는 그 이면의 세계가 다른 규칙을 가지고 제작되어 있는데요. 전면에 보이는 단순한 이미지, 그러니까 저희가 가시적으로 생각하는 이미지 후면에 어쩌면 더 복잡한 그런 세계가 있을지 모른다는 그런 설정을 가지고 제작된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들어보시면 이렇게 어떤 박수 소리 비슷한 것들이 나는데요. 여기서는 이 두 명의 사람이 사초를 설정하고 서로 이렇게 박수를 치는 과정인데, 물론 처음에는 굉장히 맞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서로 간에 그 설정된 사초에 따라 정확히 맞아 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거는 저기 퍼포먼스로도 실현되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작업은 퍼펙트 A라고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알맞은 A라는 작업인데요. 전시장의 작가에게 있어 전시장의 첫 번째 조건은 작가에게 있어서 첫 번째 조건은 전시장입니다. 원래 이 작업이 제가 제안을 받았을 때는 전시장이 4에서 5m 정도의 굉장히 넓은 그 전시장이었는데요. 그게 이제 행정적인 문제로 갑자기 2m의 이런 낮은 스페이스에 그 공간이 바뀌어 버림으로써 저희가 처음에 그 계획했던 어떤 작업들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이스에서 그 제약된 어떤 규칙에 가장 알맞는 무엇인가를 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저희는 이것이 그 첫 번째 조건을 상징하는 A, 그 알파벳의 시작이기도 하고 어떤 규격을 나타내기도 하고 관습이나 규범들을 나타내기도 하는 A를 상징화시켜서 그 천정과 바닥에 가장 알맞은 A를 만들어서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퍼펙트 A는 다양한 형태로 실험되었는데요. 그 신문 형태로 제작이 되기도 하고, 보시는 것처럼 영상 형태로, 그러니까 그 저 구역에 맞는 A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그 끼워 넣어져서 영사가 되는 것이죠. 이런 형태로 보여지기도 하고, 인쇄물의 형태로 보여지기도 실험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거는 시간 관계상 약간 패스하고 마지막 작업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작업.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지금 현재 전시하고 있는 작품이고요. 움직이는 현재라고 하는 작품으로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사자마녀하고 비슷한 형식의 작품이고요. 전체적으로 6개의 구조물과 그 구조물에 각각 쏘아지는 어떤 굉장히 단편적인, 아주 빠르게 반복적으로 짧은 영상이 굉장히 짧게 반복적으로 끝도 없이 이제 상영되는 그런 영상 작업이 구조물들에 이제 쏘아지게 되고요. 이 짧게 반복되는 이런 영상들은 마치 우리가 이 인생을 매일매일 다 다르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짧은 어떤 찰나의 순간이 끝도 없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너무 매일매일 똑같은 식으로 반복되는 이유가 아마도 우리가 어떤 규칙과 질서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에 어떤 이렇게 구속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것을 좀 환기하기 위해서 지금 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했던 것이고, 이 구조물과 함께 자, 이런 형식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구조물과 함께 그 규칙과 질서에 대한 어떤 의문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기 위해서 퍼포먼스를 같이 이런 식으로 그 계급을 나타내는 어떤 세 그룹. 댄서들이 나와서 그 규칙과 질서를 표현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 되시는 분은 내일까지 전시라서 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7시에 퍼포먼스가 있으니까 한번 와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